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되면서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시작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 후보, 개혁신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역임. 이번 대선에서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상호 비방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수 진영이 절멸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과거처럼 상대의 배신자를 공격하고 이런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번에 보수 진영 자체가 아예 절멸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서 저도 미래를 외치면서 새로운 보수의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선 예비 후보가 생각하는 대선 구도와 승리 전략 집중 분석합니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1대 대통령 선거는 오늘로 51일 남았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 후보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 주자들 가운데 후보 등록도 가장 먼저 했고 또 선거운동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첫 출발지가 대구였고 대선 캠프는 기존 후보들이 선택한 여의도나 마포가 아닌 서울 강남역 부근에 꾸렸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요? 아무래도 TK에서 제가 처음 행보를 시작한 것은 지금 보수 진영이 상당한 트라우마에 빠져 있습니다. 네. 결국 박근혜, 윤석열 두 분의 대통령이 전부 다 탄핵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 지지층이라고 하면은 나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들 뽑아줬을 텐데 그리고 중간에 간신이라는 사람들이 껴가지고 이런 사태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민심을 받아가지고 정치를 행했던 사람의 문제인 것이지 유권자들이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 다시 대선이 치러지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이제 새로운 미래를 찾아 나설 때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강남역이라는 공간이 이런 겁니다. 원래 선거에서 여의도에다 캠프를 두시는 분들은요. 여의도에 다니는 정치 관계자들 많이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광화문에 보통 만드시는 분들은 풍수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의 IT밸리인 테헤란밸리와 그리고 또 경기 남부로 출퇴근하는 무수히 많은 직장인들이 거쳐가는 곳이 그 신논현역과 강남역 사이의 광역버스 그 대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희 선거사무소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바쁘게 뛰는 젊은 세대의 민심을 듣고 또 그분들 퇴근하기 전에 저희 선거사무실 들려가지고 이 광역버스가 배차 간격이 20-30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시라도 저희 공약이라든지 저희 이야기 듣고 가시면은 감사하겠다는 생각에 강남역에 마련했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대통령 탄핵이 2번이나 됐고 지금 그 결과 보수 진영이 지금 위축돼 있습니다. 이 후보는 보수 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이 후보가 그리고 있는 새로운 보수는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는 보수가 오히려 엘리트주의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지난 한 10년 사이에 보수가 아스팔트 얘기하면서 오히려 반지성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것의 극한이 이번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봉했다고 하는 부정선거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 이걸 믿느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고요.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냐 없었냐는 용기의 문제입니다. 저는 항상 부정선거 담론 같은 것에 대해서 반대해왔고 저는 그걸 밖으로 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겁하게 이것을 부정선거 아니지만 부실선거일지 모른다 이러면서 그들의 분위기에 맞춰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런 정치를 해온 분들이 지금 보수 정치를 거의 망가뜨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용기 있게 대한민국의 반지성과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고 저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 정치 솔직히 보수 진영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나은 이야기를 상대보다 해가지고 선거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 후보를 그냥 감옥에 보내버리자 이런 식으로 보수가 가게 된 겁니다. 언제부터 보수가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퇴행적인 문화에다가 경종을 울리고 싶고 그게 지역에 이야기하는 새로운 보수, 미래지향적인 보수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보수가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보수나 자유주의에 대한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말할 때는 많이 말씀하시죠. 통치하는 방식이라든지 실제 나온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전혀 보수주의적이거나 아니면 자유주의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았죠. 예를 들어 의대 증원 하나만 놓고 말씀드리면요.
의대 증원은요, 한 20년 동안 민주 진보 진영에서 하고 싶어가지고 이야기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덜컥 윤석열 대통령이 파퓰리즘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총선 전략으로 쓰려 하다가 본인이 진보 진영의 전략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지금 큰 비판과 비난을 받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하자면요, 전혀 근본이 없는 정책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민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요.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당의 후보이긴 했지만은 보수적인 대통령은 아니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국민의힘은 지금 이 강경 보수적인 행태가 네. 보수의 본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보수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공화주의 이런 것들을 으뜸으로 놓고 살펴야 되는데요. 네. 전혀 그런 측면이 없습니다. 법치는 지금까지는 오히려 야당을 공격하는데 뭐 많이 검찰 정치를 통해 썼겠지만은 이번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는 모양새라든지 네. 오히려 보수가 이제 법치주의를 입에 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공화주의적인 측면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안에 공동체는 없고 줄서기만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매우 퇴행적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크게 앞섭니다. 이 후보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기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육군이 바다에서 싸우면 제일 잘 싸우고요. 네. 해군은 육군이 땅에 싸우면 제일 잘 싸우고요. 해군이 바다에 싸우면 제일 잘 싸우고요. 공군은 하늘에서 싸우면 제일 잘 싸웁니다. 지금 전장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에 대한 대처를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거, 그를 누가 끌어내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강점을 가질 수 있겠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경제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거의 절망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엔비디아 논란, 젊은 사람들은 젠비디아 논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전혀 경제 관적으로도 맞지 않고 테크 자이언트라고 하는 IT 기업의 생리에도 맞지 않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년맞이 때문에 나스닥 주가가 20-30%씩 출렁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엔비디아라는 주식도 20%가 내려갔다 올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국가의 상당한 국부를 그런 고위험 테크 주식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부터가 이미 경제를 운용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부적격인 발언인 겁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경기를 어떻게 활성시키냐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도 보면요. 뭐 사내 유보금에 대해 가지고 과세를 하겠다 이런 말씀 예전에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이 사내 유보금이라는 말이 이제 용어가 유보금이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인 것처럼 호도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기업이 이미 사실 생산시설이나 이런 데 투자한 돈이거든요. 빼낼 수도 없는 돈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대안으로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그냥 경제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접근하시는 방법 같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인 위협을 대한민국에 가하고 있었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말 그대로 경제적인 파탄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같이 상식에 기반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구에 내려가서 홍준표 전 시장을 만났고 서로 간에는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일 홍준표 시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데 만약 홍 전 시장이 대선 후보가 될 경우 연대나 후보 단일화 문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원래 사실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분이 깊고 네.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많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친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저는 지금 공당의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 판단을 지금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연대나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같이 탄핵에 대해서 선명한 입장을 밝히고 계엄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자체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해온 사람들과 국민의힘에서 조금 다소간의 스탠스 차이가 있겠지만은 거기에 따라 붙어가지고 추종하거나 일부 인사들은 부역까지 했다고 좀 보는데 네. 그런 경우에 큰 간극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분께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안철수 의원과는 연대할 생각이 있다. 가장 가치 있는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 유효합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환경,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온 세계를 휘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떠오르는 중국과의 경쟁입니다.
중국이 사실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가지고 무차별적 투자를 지금 하면서 대한민국 여기서 경쟁에 밀리게 되면은 우리 네. 주요 수출 산업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런 특정 분야는 진흥해야 되고 규제를 풀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그래도 예전부터 해왔던 분이 안철수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저랑 안철수 의원이랑 뭐 사적으로 뭐 다투기도 하고 이랬지만요. 개인적으로는 또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안철수 의원의 사위가 됐습니다. 최근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친밀감도 느끼고 네. 무엇보다 바라보는 지향점에 있어가지고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안철수 의원도 앞으로 귀추가 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대선을 앞둔 보수 대통합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과거에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무슨 통합당, 민주통합당, 뭐 미래통합당, 네. 통합진보당, 뭐 통합자를 써가지고 뭉친 당들이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가치에 기반해가지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선거에 질지 모르니까 아니면 네. 유불리를 통해 가지고 단일화를 하겠다 그랬을 때 야 저거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를 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표심을 모아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급하다고 해가지고 통합하면 이긴다 같은 말도 안 되는 정치공학으로 작금의 보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네. 예전에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님이 쇄신을 할 때 쇄신하려면 뼈를 깎는 고통으로 한다는 게 쇄신이라는 한자어 그 자체인데 자꾸 쇄신, 때를 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네. 저는 보수 진영이 지금 탄핵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쇄신이 아니라 쇄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움직임을 보이는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한동훈, 이철호, 뭐 유정복 등 10여 명의 후보가 거론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서 오늘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어떤 후보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굳이 말하면 젊은 세대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확실히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젊은 세대가 이번 대선에서도 아마 주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네. 지금 국민연금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젊은 세대가 굉장히 절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젊은 세대의 향배가 중요해진 상황 속에서 앞으로 결국 홍준표 시장과 네. 소위 친윤 세력을 대변하는 그런 뭐 김문수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쟁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정치 얘기가 나옵니다. 나경원 의원도 만나고 와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세요? 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저울질에도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하던데요. 저는 보수 진영에서 진짜 대권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네. 빨리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권력이 강했을 때부터 저분 돈키호테다, 엄석대다, 뭐 벌거숭이 임금입니다 여러 가지 특성을 계속 경고해 왔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 가지 다 합쳐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대선 국면에서 돈키호테가 뭡니까? 망상가입니다. 네. 이분이 망상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좌우할 수 있다 생각해 가지고 그 좌우한다는 생각에 그 강경보수 세력을 결집하려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순간 그걸 중도층이 봅니다. 네. 그러면 대선은 치러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뭐 벌거숭이 임금님 자신이 지금 대단하게 청년들한테 지지받고 이제 착각하고 있잖아요. 관저 앞에 보면은 그 야구 잠바 입고 평상시에 야구 잠바 입고 거기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누가 봐도 의뢰에 의해 가지고 동원된 사람들인데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지금 세상을 바르게 못 뽑는 겁니다. 지금 벌거숭이로 다니고 있는 것인데 나 봐 청년층 지지 입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대나 아니면은 보수 진영에서 이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 뭐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떤 모종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또 제가 출마에 봤을 대해서는 땐 어떻게 보세요? 저도 한 총리님을 뭐 자주 사석에도 뵙고 이렇게 네. 했지만은 한 총리님은 누구보다도 글로벌 그런 외교라는 데 강점이 있으시고 네. 또 무엇보다 젊은 정치인들 굉장히 잘 챙겨주십니다.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한 총리님이 과연 이 관료로서 계속 쌓아오신 삶에서
그리고 그 삶에서 항상 선두에 계셨던 분인데 정치 영역으로 진입하시는 것이 쉬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네. 비슷한 사례로 우리 고건 총리님 같이 훌륭한 분도 계셨고 반기문 총장 같이 국제적으로 세계 대통령 가까운 지위를 지니셨던 분도 계신데 이분들이 정치 영역으로 진입하시면서 사실 뭐 좀 비판받았던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성과가 안 났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덕수 총리님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보수진영에서는 이제 뭐 워낙 지지율이 좀 밀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구상들을 하던데요. 뭐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의 한덕수 또 개혁신당의 우리 이준석 후보 간 향후 단일화하는 시나리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제가 굳이 말하면은 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 그때 국민의힘이 사실 문재인 정부 때 큰 고생을 하다가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선 지선을 내리 이겼던 것은요. 네. 젊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그런 보수의 새로운 지향점에 대해서 중도에 있는 국민들도 공감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제가 전당대회 이겼을 때 나경원이라는 사실 고인물 같은 거물을 꺾고 올라오는 모습 이런 것부터가 아마 희망의 씨앗일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만약에 승리를 꿈꾸시는 분이 있다면요. 결국에는 그 구도를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예. 누가 밀어주지 않아도 아니면 처음에는 약간 약소해 보여도 치고 올라가지고 결국에는 큰 상대를 꺾어내는 모습 그게 어쩌면은 그때 4년 전에 국민의힘의 상승 모드의 그런 보수의 상승기의 모델이었을 거고 중흥기의 모델이었을 거고 아니면 과거에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뇌리에 박혀 있는 노무현 모델이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들의 국민들의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네. 세력이 약해 보인다고 해가지고 멸시하지 않는 것도 우리 국민이고요. 정말 바른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 순간에 탁 이렇게 띄워주는 게 우리 국민이거든요. 네. 그걸 믿고 가는 게 최고의 답입니다. 언젠가는 뭐 이준석 후보 중심으로 모일 것이다 뭐 그런 얘기로도 들립니다. 언젠가일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만약에 3자 구도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네. 뭐 10%를 넘어서 15% 이렇게 도달하는 수치가 나오는 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가정적인 상황이지만은 네. 우리 국민들이 이준석에게 투자하는 것이 사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순간 네. 저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지금 저도 이제 40이 됐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 능력 있는 20, 30대들 정말 그 연공 서열이라든지 나이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요. 네. 저는 이번에 한번 그 숨겨져 있는 마그마워더 같은 그 젊은 세대의 힘이 분출될 때가 왔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분위기가 된다면 지난 대선 때처럼 보수 대통합 차원에서 앞서 얘기한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기타 등등과 함께 이렇게 세력을 규합하는 그런 움직임도 필요한 것 아닐까요? 저는 제가 동탄에서 당선될 때도요. 네. 저에게 단일화해라 이런 얘기들 많았지만은 아닙니다. 단일화하면 오히려 그런 어떤 변화를 갈망하는 표들이 네. 사라질 수밖에 없다. 네.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보다 큰 덩어리 이룰 수는 없다라는 관점을 계속 가져가서 네. 제가 3자 구도에서 동탄에서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그마워더 같은 열망 그게 만약에 분출되는 시점이 있다면은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 열기에 젊은 열기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끝까지 어쨌든 독자적으로다가 대선에 임하겠다 이런 그런 의지신가요?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대선 후보들마다 지금 개헌 문제를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뭐 시간상 대선 전에 가능하겠냐 이런 뭐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각 후보들이 공약화는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시각인데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꾸준히 대한민국은 이제 더더욱 분권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는 지방 분권이 있을 거고요. 지금 국세와 지방세가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경우 10대 1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방에서 예를 들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디 법인세 깎아주고 이렇게 경쟁한다. 네. 예를 들어 부산과 뭐 광주가 경쟁하고 이러려면은 그런 세금에 대한 재량이 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지방세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지금의 10대 1보다는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중앙 정부의 권력이라는 것이 많이 분산돼야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게 뭡니까? 정말 제가 세게 표현하면 광인의 손에 대한민국의 권력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을 때 그게 하다못해 당을 통제하는 권력까지 들어있을 때 얼마나 나라가 망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을 이야기하지만 그 삼권 분립에서도 대법원장을 지명할 권리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권리가 사실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이 부분을 최대한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역시 중도층 민심 중요합니다.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 후보만의 전략은 어떤 겁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중도층 이렇게 얘기하면요. 보통 지역 분할 구도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영남과 호남이 있으면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충청권이 물론 이번에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하다 보는 것이 네. 세대입니다. 결국. 네. 20대, 30대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강하게 할 것이고 지금 이들은 어떤 선거보다도 절박함 속에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20, 30, 40 세대까지 저는 주요 공략을 할 것이고요. 그분들에게는 상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비이성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도요. 그냥 막연하게 뭐 그냥 어떻게 부처를 신설하겠다, 돈을 늘리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네. 아마 앞으로 그런 공약들을 제가 많이 선보이겠습니다. 대선 이제 주자로 나오셨으니까 지금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후보를 만나면은 과연 남북 문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어느 후보다도 빨리 세종에 대해 가지고 네. 세종 집무실 같은 경우에 지금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이사당 제2이사당이 지금 기획되어 있거든요. 저는 계획을 좀 화끈하게 변경해 가지고 이 두 개를 통합한 건물을 크게 올리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브라질의 행정 수도인 브라질리아에 이제 다녀왔거든요. 근데 브라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삼권 분립을 상징하는 건물들이 각자 마주하고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의회와 행정부도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이 좀 편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좀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여의도와 용산, 여의도와 청와대로 분절돼가지고 네. 거리가 멀어서기보다는 공간이 단절돼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개헌을 우리가 진행하게 되면은 그때는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저는 개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확신합니다. 그런데 네. 그 개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전에 관습헌법 사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도로 명시하기는 어렵지만은 저는 어쨌든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하고 상당 부분의 행정을 거기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딱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보수 진영에서 항상 상호주의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지만은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김정은과의 무조건적인 대화를 시도하겠다, 제안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선 김정은이란 저는 알려진 걸로 1살 차이고요. 김정은에 대해 가지고는 이 김정은이란 지도자도 서구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작금의 상황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의 다른 지도자들과 달리 제가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대화를 제안하는 쪽이 항상 우위에 있는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체제 경쟁에서도 우위에 있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안하고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상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하게 끊어낼 것이고 하지만 제안을 선제적으로 하는 쪽은 우리일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명태균 씨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도 여론조사 등 명시 관련한 얘기가 나온 바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인가요? 제가 명태균이라는 분한테 여론조사에 의뢰해가지고 뭐 돈을 주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꾸 언론에서 일부 탐사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그분이 저한테 보내주는 것이 문제된다 한다면은 네. 저는 뭐 여의도 정치인 대부분이 문제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네. 사실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들을 언론사에서 공표하지 않고 미리 귀띔해 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닌데 이게 그리고 한 3-4달 전에 나왔던 보도를 다시 한번 이제 재탕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선 국면에서 내는 것은 의도가 이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진보 대 보수 1대1 구도냐, 3자 또는 뭐 다자 구도냐 여러 전망이 나옵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 구도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다자에서도 충분히 승리가 가능하다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기는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적 역동성이 강한데요. 프랑스에서 프랑스 국민들이 마크롱이라는 젊은 대통령을 새로 올려가지고 개혁을 해라 이렇게 주문하는 것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트럼프 체제 하에서 글로벌 그 어떤 외교나 이런 것도 중요해지고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도 중요해지는데요.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누가 그걸 가장 잘 대처할 것인가는 저는 명징하다 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다자구도에서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요인은 무엇으로 보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세대가 마그마같이 터지고 네. 그게 불붙었을 때 네. 하나의 신드롬이 일어날 것이라 봅니다. 네. 그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치가 언제까지 법조인들 위주로 해서 과거를 바라보는 정치를 할 것이냐. 법조인들은 원래 과거를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법조인 이재명 대표와 법조인 윤석열 대표, 윤석열 대통령, 거기다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하는 정치는 항상 누구를 감옥 보내겠다, 기소하고 아니면 방탄하겠다 이런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는 그걸 싹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한번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는 정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고 특검법 재표결도 예정돼 있습니다. 대선 경쟁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대내외 위기 관리 등 정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